안녕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단원 5단원 경제 파트를 시작을 할 텐데 내용도 많고 또 중요하고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테니까 공부 욕심 있는 친구들은 우리 교과서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영상을 다 시청한 후에 교과서를 한번 읽으면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이제 기말고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번 시간에는 자본주의의 뜻 그리고 자본주의의 어떤 발달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두 사진이 보이죠. 첫 번째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하고 재산권이 보장되는 그런 국가고, 두 번째 B 국가는 국가가 굉장히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 모습. 그래서 어, 나의 재산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흔히 A 국가를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나타난다, B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 국가가 우리 남한의 모습인 것 같고 두 번째가 북한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이 사진을 바탕으로 자본주의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 자본주의는 지금 집 사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돈다발 보이죠? 우리가 어 청년들이 집 사는 거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는데 집 한 채 3억, 5억, 수도권은 10억 막 이렇게 되지. 사유재산 제도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진 재산을 내 맘대로 처분하고 획득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이 10억 주고 이 집 샀어. 내 거야. 마음에 안 들어. 더 좋은 집 사고 싶어. 팔아. 내가 팔아. 내가 내 맘대로 내 재산을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거. 그걸 사유재산제도라고 하는데,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두 번째 사진이 지금 경쟁 사진이네. 경쟁을 해. 자유롭게 경쟁을 해. 그리고 그런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아래 보이는 것처럼 생산, 교환, 분배, 소비, 그러니까 상품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진 경제체제. 다시 자본주의란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 이걸 자본주의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 사유재산제도 지금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있지.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쟁을 해. 그것을 통해서 상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분배되고 소비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의미는 특징을 쭉 풀어쓴 것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이제 중복된다는 얘기지. 특징으로 사유재산 제도, 사유재산권을 법으로 보장한다. 그 두 번째는 우리 그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국가가 베개가 5개 필요하군. 5개 만들어. 7개 필요하군. 7개 만들어. 이 국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마켓은 아니고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상품의 가격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이 생산이 되는 거고, 더 조금 필요하면 더 조금 생산이 되는 그런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러운 원리에 의해서 국가의 개입 없이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세 번째도 이제 연장선이긴 한데 자유롭게 경쟁을 통해서 결국 개개인들의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자본주의의 특징이야. 다시 사유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두 번째, 시장 가격. 국가가 어떤 것들을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그리고 세 번째, 자유로운 경쟁. 각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각자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자, 이게 자본주의 특징이었어.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거. 자본주의가 이제 크게 네 가지 덩어리로 이렇게 역사적인 발달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 순서, 그리고 각 특징, 그리고 어, 이제 국가의 힘이 더 세냐, 아니면 시장의 힘이 더 세냐, 각각 국가와 시장의 개입 정도, 이 부분을 주목해서 각각의 특징들을 비교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거야. 이 파트 아주 아주 중요해. 집중해서 잘 보자. 자, 먼저 상업주의. 이제 상업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이제 초기 단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강대국이 되려면 막 신항로 개척하고, 막 교역을 활성화하고, 절대 군주가, 중앙 집권적인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상주의라는 경제 정책을 꾀한 그 시점인데 상업자본주의하고 중상주의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상업을 중시한다는 게 중상주의거든. 그러니까 국가가 이 중상주의 경제 정책, 그러니까 상업을 육성하는 경제 정책을 막 굉장히 밀어줘. 그리고 교역에 힘써. 중상주의는 쉽게 얘기해서 수입을 막아.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거는 막아. 높은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수입을 제한하고 대신 자기네들 물건은 밖으로 막 권장해. 판매하는 걸 권장해. 수출을 권장해. 그러니까 보호무역인 것 같지? 보호무역. 국가가 상공업 활동에 깊숙이 개입해서 보호무역을 펴는 정책. 이게 이제 중상주의 정책인데 금은보화, 귀금속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국가가 부를 축적해. 근데 물건을 막 많이 찍어가지고 그 생산 자체에서 이윤을 남긴다기보다는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자본주의. 그걸 상업 자본주의라고 해. 학습지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이제 가장 초반기의 자본주의 모습인데 16에서 18세기. 그러니까 절대왕정 끝무렵쯤인 것 같은데 상업자본주의라고도 얘기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교과서나 다른 학습지, 다른 문제집에 중상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신학로를 개척했어. 교육을 확대해 국가가 중상주의라는 자국의 상공업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상품 생산보다는 유통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요 초기의 자본주의 형태를 상업 자본주의라고 얘기한다. 자, 됐죠? 상업 자본주의. 자, 두 번째, 산업 자본주의. 앞 글자가 조금 차이가 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산업 자본주의는 딱 영국의 산업혁명을 떠올리면 돼. 18세기 중반에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지. 큰 공장에서 대규모의 어떤 그 공장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때부터는 앞에 상업자본주의에서는 유통을 통해서 이윤을 남겼다면 이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생산활동을 통해서 대규모 식민지를 통한 어떤 수요가 증가해서 대량 생산 이렇게 막 이제 물건을 많이 만들었어. 그러면 이 물건들을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기존처럼 국가가 개입을 해서 막 여기다가 얼마 팔고 여기다 얼마 팔고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비두면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시장 질서를 통해서 더 큰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유방임주의인데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애덤 스미스. 여기 큰 손 보이죠?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이게 이 큰 손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애덤 스미스가 한 말 중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요 표현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거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하는 게 푸주간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걔네들이 엄청 마음이 착하고 막 이타적이어가지고 우리에게 풍성한 저녁 식사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적 이익, 자기들의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이익, 우리 모두의 만족들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얻었다. 그러니 국가가 굳이 뭔가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잘해보려고 할 필요 없이 내비두면 알아서 잘 돌아간다. 이게 자유방임주의. 자, 앞부분에서는 국가가 깊숙이 개입을 했지. 상업자본주의는 국가의 힘이 컸기 때문에 그걸 큰 정부라고 하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국가가 내비둬야 돼. 내비두면 더 잘 돌아가. 그래서 요 파트는 작은 정부. 국가야 잠깐 찌그러줘.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이 산업자본주의 끝에머리에 독점자본주의라고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이거를 때에 따라서는 따로 떼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산업자본주의 속에 끄트머리에는 독점자본주의도 이렇게 발달되었다라고 이제 이 속에 이제 집어넣었단 말이지. 독점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가 막 발달하면서 점점 아주 거대한 소수의 거대한 기업들이 생겨서 걔네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독점이라고 하면 하나의 강력한 기업,
과점이라고 하면 소수의 강력한 기업.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 물건을 사려면 그 기업체를 써야 돼. 그래서 그 기업이 갑자기 가격을 올리거나 어떤 상품의 질을 떨어뜨려도 어쩔 수 없어. 그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거기밖에 없으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만행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앞에서 사회권 배웠던 것처럼 노동력 착취, 아동 착취, 빈부격차 심화, 이러한 문제들이 독점 자본주의 때 많이 발생하게 돼.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세 번째 자본주의가 태동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지. 자, 그래서 산업자본주의 여러분들이 학습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앞에 상업자본주의가 16에서 18세기. 그러니까 산업자본주의는 18세기 중반부터 영국의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상품을 엄청 많이 찍어내기 시작했어. 자본가가 이제 막 생겨나고, 그래서 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찍어낸 그 상품들을 판매하는, 그러니까 상품을 생산하는 자체에서 이윤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상품을 팔아야 돼. 이 많이 찍어낸 상품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팔려면 국가가 개입하는 것보다 내비두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애덤 스미스인 거고, 국가야 개입하지 마. 작은 정부,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들을 강조한 사상이 자유방임주의. 그래서 산업자본주의와 짝꿍은 자유방임주의 됐죠. 그리고 끝부분에 독점 자본주의의 폐해까지 출현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독점 자본주의로 물건을 엄청 많이 찍어내. 물건을 많이 찍어냈는데 실제로 그 물건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야.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유효수요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1929년 역사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인 대공황이 발생을 해.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알겠지만 거지들도 엄청 많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다 도산해. 기업 망해, 은행 망해. 전반적으로 완전히 이게 침체된 그런 경제 상황. 대공황으로 앞부분에 국가에 찌그러져 있어줘. 내비두면 시장에서 알아서 잘 돌아가거든. 신경 쓰지 마라고 했던 그 자본주의가 사실은 굉장히 허점이 많았고, 국가가 그렇게 개입을 안 하고 내비뒀더니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독과점으로 인한 빈부격차, 그다음에 예를 들면 노동 착취, 그런 전반적인 공황 문제까지 발생을 하니 저기 찌그러졌던 국가를 다시 불러오는 거지. 국가야, 안 되겠어. 시장한테 맡겼더니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 국가야, 네가 나서서 이런 침체된 경기도 좀 회복시켜주고 일자리도 좀 만들어줘서 지금 이렇게 빈털터리 지갑이 텅텅 빈 많은 사람들 지갑에 돈 좀 채워주라. 그래야지 물건도 팔리고 그러면서 경기가 부양될 것 같아.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케인즈. 케인즈는 절대로 내비두면 안 돼. 국가가 개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약간 간섭도 하고 규칙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 그래서 여기 두 풍선이 시장경제하고 계획경제 이렇게 두 개가 보이는데 이걸 섞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지. 혼합경제체제 또는 이제 자본주의 이름으로 명칭을 붙이자면 수정자본주의. 그래서 미국의 대공황이 엄청 심했을 때 케인즈가 그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뉴딜 정책 펴라고.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대규모 댐 건설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공공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실업자 문제도 해결하고, 실업자들이 이제 일을 해가지고 지갑에 돈이 두둑히 쌓이니까 물건을 사고, 그러면 그 재고들이 좀 팔리고, 그러면서 공장이 다시 가동되고, 그 공장이 가동되니까 다시 또 사람들을 뽑고, 이렇게 조금씩 국가의 개입으로 좀 이렇게 잘 풀리는. 그래서 요 수정 자본주의 시기에는 국가의 힘이 다시 세지는,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큰 정부를 선호하는 이제 그런 시기인 거죠. 이때가 1929년도에 대공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 자본주의는 보통 이제 20세기 초에서 20세기 중반 이렇게 얘기를 해. 다시 한번 수정 자본주의를 정리해보면 29년도에 대공황이었으니까 시기는 30년대부터 이제 1970년대, 요때가 석유 파동이 일어나던 때여서 딱 요 정도 시기에 수정 자본주의가 굉장히 강조되었고, 출현 배경. 자, 출현 배경은 시장한테 냅뒀더니 안 되겠네 요거잖아. 그러니까 시장한테 맡겼더니 안 되겠네를 이제 다른 용어로 바꾸면 시장 실패야. 시장이 못했네. 시장한테 맡기니까 큰 실패가 왔네. 이런 말이지.
독과점으로 인한 뭐 빈부격차, 노동 착취, 어떤 수요 부족, 대공황, 미국 주가 폭락, 기업 줄도산 이런 것들. 그래서 특징은 왜 빨간색으로 안 칠했네? 뭐겠어?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국가야. 저기 찌그러져 있던 국가 부르는 거지. 일로 와서 좀 도와줘. 큰 정부. 그리고 시장한테만 내몰았던 것을 국가가 개입을 하는 이제 섞인 혼합 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그래서 요때 대표적인 학자가 케인즈라는 사람의 유효 수요론, 실제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요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대표적으로 미국의 뉴딜 정책이 있더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야, 마지막 파트. 그렇게 했더니 1970년대 아까 살짝 석유 파동 얘기했지. 국가가 개입을 한다라는 건 이제 빈부격차를 국가가 재정을 거기다 들여가지고 격차 갭을 좀 줄이고 국가가 또 돈을 들여가지고 막 대규모 사업을 벌리고 국가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게 지금 sorry no gas 석유 파동 일어나는 거야. 석유 공급이 부족해졌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 안 그래도 국가 돈이 부족해. 그런데 석유값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가. 근데 경기는 침체돼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절규하고 있는 요 상황. 경기가 침체됐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요 두 상황이 같이 오는 게 굉장히 끔찍한 상황인데 요거를 고급진 경제 언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 우리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봤지?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이라는 말인데 경기 침체는 스태그네이션이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영어의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이 합해서 스태그플레이션. 두 가지의 끔찍한 경제 상황이 같이 오는 거. 그러니까 석유 파동, 스태그플레이션 국가한테 맡겼더니 국가가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하더라. 시장한테 맡겼다면 제대로 잘 해결될 것도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오히려 망쳤다. 아, 정부 실패라고 하는 거야, 이건. 정부가 잘못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비효율을 초래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는 거고 석유 파동이 발생해서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맞이한 거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신자유주의.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다시 국가에 안 되겠어. 너 저리 가. 시장한테 맡겨야 돼. 라고 다시 반복되는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그래야지만 효율성이 증대될 것 같은 이제 요게 신자유주의. 가장 최근의 경제 기류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급부상했고 출현 배경은 정부한테 맡겼더니 안 되겠어. 이런 정부 실패. 정부가 개입했더니 오히려 돈은 돈대로 더 많이 써지고 국가가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어. 그리고 복지를 확대하다 보니까 근로 의욕이 쇠퇴된다는 말은 어차피 일 안 해도 국가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뭐 약간 배짱이 같이. 그래서 뭐야 쟤는 하나도 일 안 하는데 국가가 다 알아서 해주네. 나도 일 안 해. 약간 근로 의욕이 쇠퇴되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열심히 벌어야지가 아니라 어차피 안 해도 국가가 해결해줘 라는 여러 가지 그런 비효율성이 팽배해진다라는 거지. 돈은 돈대로 나가 석유 파동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은 와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쌍으로 와 오오오 그래서 안 되겠어 정부야 네 역할 다시 필요 없어졌어 저리 가 작은 정부를 다시 선호하는 이제 그 주요 정책으로는 이게 무엇인지를 알면 사실 하나하나를 외우기보다는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에 비효율성이 있으니까 국가에 저리 가거든. 국가에 저리 가. 규제 국가가 하는 건데 저리 가니까 국가야 신경 쓰지 마. 너 힘 빼도 되겠어. 규제를 줄이는 거. 민영화라고 하는 건 공기업,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국가가 뭔가 이렇게 관할하고 있던 것을 시장에 맡기는 거. 시장아, 네가 알아서 해. 기업을 아예 시장 걸로 돌리는 거. 약간 그런 느낌? 복지를 좀 축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능력 없는 사람 잘라. 그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 고용하고 니네 맘대로 해.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큰 흐름으로 네 가지 배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 네 가지의 흐름들의 특징, 사상가도 나왔고 국가의 개입 정도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자, 오늘의 퀴즈 볼게요. 자유방임주의는 수정자본주의 시기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자유방임주의는 두 번째 산업자본주의 짝꿍이었고 수정자본주의는 그 다음 시기이기 때문에 X. 신자유주의에서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맞죠? 맨 마지막. 정부야 다시 찌그러져. 맞아. 세 번째 수정자본주의는 세 번째잖아. 세 번째. 그래서 큰 정부. 신자유주의는 네 번째였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그다음 4번. 석유 파동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맞네. 다섯 번째. 신학로 개척, 교육 확대 등 유럽에서 성장했고 중상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더욱 발전하는 건 산업자본주의다. 땡. 상업자본주의였죠. 자, 내용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복습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는 요 네 가지 자본주의 과정을 가지고 간단한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예쁜이들 안녕.